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일제히 올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융 규제 완화와 양호한 고용 지표가 투자 심리를 개선했습니다. 뉴욕 증권시장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일보다 0.94% 상승한 2071.46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도 0.73% 높은 2297.42에 마감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54% 오른 5666.77에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는 양호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 1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22만 7천 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전망치인 18만 명 증가를 크게 웃도는 것입니다. 민간 부문 고용자 수도 23만 7천 명 증가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반면 미국의 실업률은 소폭 올랐습니다. 1월 실업률은 4.8%로 예상치와 전월치인 4.7%보다 0.1%포인트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산유국들의 감산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되면서 상승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10대 산유국 중 하나인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부과한다는 악재는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일보다 배럴당 0.5% 오른 53달러 83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1.2% 올랐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미국 고용지표 호조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0.67% 올랐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30 지수도 0.20% 상승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증시의 가크 40 지수 역시 0.65%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는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고용지표가 양호했고요. 또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가 오바마 정부 때 만든 금융규제법의 일부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으로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다시 한번 2만 선을 회복했고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 어땠는지 살펴볼까요? 코스피 지수는 2070포인트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이틀째 보였습니다.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 지수는 정치 테마주의 급락 여파로 이틀째 하락하면서 610선을 내주면서 60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에 앞서서 예고 간단히 전해드릴게요. 먼저 신수경 대표의 이슈 리더 시간입니다. 자, 매년 2월 말이면 스페인에서 열리는 모바일 전쟁터인 MWC 개막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주 애플이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도가 더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관전 포인트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경제가 올해까지 3년 연속 저성장 늪에 빠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덩달아 물가도 반등할 기미가 보이면서 저성장 고물가를 의미하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 어떤 상황인지 점검해보는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자, 2월 6일 월요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분석하고 장 대응 전략까지 짜보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일을 책임질 마켓 리더는 KF 투자증권의 김관수 부장인데요.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금융규제법인 도트-프랭크법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금융지가 오르면서 다우지수가 2만 포인트를 회복했고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 도트-프랭크법의 폐지, 향후 미국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이 요즘에 기대감과 아니면 회의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반이민 정책이 벽에 부딪히면서 전체적으로 트럼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호재에서 악재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시 오바마 정부의 법안이었던 도드-프랭크 금융규제법이 완화되면서 전체적으로 금융주들이 또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앞전에는 또 트럼프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금융주가 약세 패턴을 보였지만 다시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마련했던 금융규제 법안을 완화하면서 금요일 같은 경우 골드만삭스가 4% 가까이 상승했고요. 금융업종이 2% 넘게 상승하는 강세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트럼프 정책에는 항상 양건 정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바마 케어 폐지로 인해서 제약주의 약세를 보여줄 때 신약 개발을 빨리 승인해 줄 수 있는 그런 간소화 조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제약주들이 반등을 줬고요. 또 금리 인상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면서 금융주 약세를 불러왔지만 도드-프랭크법 폐지로 인해서 금융주들이 또 강세 패턴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도드-프랭크법이 뭐다라는 것을 시청자분들이 정확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은 대형은행의 자본 하충이라든지 그리고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는 것, 또 파생 금융상품에 대한 거래를 투명하게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보다는 결국에는 금융규제가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폐지되는구나. 결국에는 모든 것이 경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규제 법안들이 계속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증시가 2만 선을 돌파해줬습니다. 또 2만 선을 돌파한 이후에 2만 선을 중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 미증시도 당분간은 2만 선을 저항해서 지지로 만들어 놓은 역할 전환의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빠질 때마다 저점 매수가 들어올 것이고 결국 상승 시에는 아직까지는 매물 부담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정책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는 상승 기조의 패턴에 놓여 있다는 점을 체크하면서 시청자분들이 체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미국 증시 2만 선 돌파의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봤고요. 이제 환율의 움직임을 좀 보겠습니다. 달러 원 환율이 지난해 11월 8일 이후 약 석 달 만에 1,150원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1월 수출이 의미 있는 호전세를 보였는데 이 환율의 하락으로 수출 기업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환율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일단 이 환율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시장의 그 수요와 공급이 아니라 트럼프의 언어 행동에 의해서 결국 주가가 환율도 급등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조작국에 대한 지정 우려로 인해서 1,200원까지 강세 패턴을 보였던 환율이 다시 1,150원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면서 원화 가치가 하락, 그러면서 수출주들의 수혜로 전체적인 1월에 경상수지 적자가 상당히 좋았지만은 다시 2월 들어서는 1,150원대까지 환율이 약세 패턴을 보이면서 수출 관련주들은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급부도 항상 있다는 거죠. 결국 수출주들이 호재를 보이면서 환율 상승의 기대감을 보였다면 환율이 하락하면서는 결국 원자재 수입 업종을 중심해서 결국 매수세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일당일단이다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전체적인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미국 쪽에서 트럼프 정부 쪽에서는 1,100원대 아래까지 보는 경향도 있지만 결국 환율 조작국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더 시장은 그 환율 외환 시장은 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결국 1,100원대 초반대 라인에서는 매수가 유입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환율을 오를 때마다 환율 조작국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서 결국엔 아직까지는 위로는 단기적인 고점대가 1,200원대 형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환율이 1,100원이다, 1,200원이다. 결국 그래서 수출주다 아니면 1,100원대에서는 환율 수혜주다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원달러 시장이 단기적으로 너무 크게 요동치고 있다는 부분들이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단기 요동에 따라서 업종들도 좀
극명하게 희비가 갈리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결국 그 원달러 시세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떤 업종들이 시장에서 수혜를 받는지를 체크하고 역시 수출주들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때는 수출주를 중심해서 원달러 환율이 약세를 보일 때는 결국 수입 업종을 중심해서 관심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정부의 금융규제법 완화가 지난 주말 미증시의 상승세를 이끌었고 또 경기를 끌어올리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화두다, 그 중심에 있다 이런 말씀을 앞서서 하셨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6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18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자, 글로벌 증시에는 어떤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일단 6일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이 제출됩니다. 예산안 제출은 정책 노선을 구체화한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결국 그 예산안이 정책에 발언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정책을 집중적으로 꾸준히 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설왕설래됐던 부분들은 일단 뭐 시장에서 잠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결국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만들고 있는 모든 그 정책들이 의회라든지 국민한테 계속적으로 정치권에서나 아니면 시민과의 갈등이 계속 빚어지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얼마큼 미국 사회를 좀 더 어렵게 만들지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대규모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 있다라는 이 측면에서는 결국 미증시가 한 단계 더 레벨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은 아다시피 그 원칙론자로 알려지는 믹 멜러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과의 새로운 갈등이 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불확실성도 고조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뭐 글로벌 정시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는 부분도 좀 어렵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예산안 제출이 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구사했던 정책들이 이어진다라면은 결국에는 글로벌 정시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해당 국가에 대해서 약세 패턴을 좀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정책 미증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고 미증시 상승에 따라서 전체적인 글로벌 정시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안 정부안의 제출을 위해서 단기적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히 노선을 정할 것이고 이런 정치권들을 통해서 풀어가는 과정은 우리가 좀 체크해보는 그런 부분이지만 결국 미증시는 전체적인 상승 기조의 모습을 갖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정시도 장세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좀 모두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내 증시는 어떨까요? 지난주 국내 증시는 다소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왔었죠. 코스닥은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이번 주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주세요.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증시와 미증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건 사실입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에서 매수세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시가총액 1, 2 업종을 빼고 난다면 전체적으로는 좀 체감지수상으로는 약세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강한 지지 매수세를 좀 기대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업종별로 좀 승자독식으로 해서 강한 업종들이 시장을 모두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근데 이번 주에는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코스닥 시장은 일단 21선 돌파 여부를 좀 체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21선이 돌아선다면은 결국엔 매수에 이어질 수 있고 특히나 이제까지 시장을 억눌렀던 제약주들이 어느 정도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만큼 코스닥 시장에서의 지수 반등도 요번에 체크하시고 결국 그 신호는 양선의 21선 돌파라는 걸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업종들이 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결국 원화도 약세 패턴을, 환율이 약세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서 수입 업종에 대한 관심이 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인 매수세도 바닥에서 순환매 가능성도 있어서 이번 주에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들이 바로 음식료 업종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음식료 업종들은 시계령 업종이라고 해서 항상 우리가 불황이든 호황이든 꾸준하게 소비해야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요. 그 종목들을 보면 농심이라든지 크라운즈와 사조웨어 이런 전체적인 음식료 업종들이 전체적 바닥권대에서 매수를 갖춰가고 있는 만큼 이번 주에는 전체적으로 지수를 이끄는 종목들도 좋겠지만은 결국 시장에서 좀
소외됐다 하더라도 순환매를 노려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 좀 체크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에 조금 벗어나 있는 음식료 업종일 텐데요. 이번 주 관심 업종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증시 변수가 될 만한 주요 이벤트나 경제지표 있는지 정리 부탁드릴게요. 자, 2월 7일에는 중국의 외환 보유가 있고 미국의 12월 무역 수지가 있습니다. 또 2월 9일 목요일에는 미국의 도매 재고와 그날은 우리의 옵션 만기일이 있죠. 그리고 2월 10일 금요일에는 중국 수출과 미국의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는데요. 일단 2월 7일에 발표되는 중국의 외환 보유고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환율 전쟁이 좀 무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외환 보유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증감폭을 우리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이번 주 목요일에는 우리의 옵션 만기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수 움직임보다는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순환매의 가능성도 이 만기가 있는 주에서는 결국 방향성보다는 좀 혼조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만기도 우리가 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그럴 부분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이슈 분석하고 이번 주 증시 일정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케이프 투자증권의 김관수 부장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내외 시장 쟁점을 이슈 리더들을 통해서 들어보는 이슈 리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죠.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 오늘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이슈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MWC 2017이 임박해 있습니다. 특히 애플이 지난주에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더 커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MWC의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 연초 그리고 지난 연말 어쩌면 시장 내 업종별로 가장 크게 화두가 되었었던 부분은 CES 2017이었다라는 점. 그 CES 2017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시장 내 관심, 그 어느 때보다도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난 3분기부터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 나타났었던 업종별 호황 국면의 진입 부분, 결국 반도체 업황의 개선 부분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대가 되면서 삼성전자는 물론 SK 하이닉스, 더 나아가서는 디스플레이 관련주들까지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이 실질적으로 CES 2017을 필두로 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점. 근데 이제 CES 2017 1월 초였죠. 1월 5일 열렸었는데요. 좀 한 달 정도 지나다 보니까 시장 내 점차 모멘텀 내지는 점차 관심 조금은 좀 사그러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2월 27일 한 3주 앞으로 다가왔죠. 이렇게 이제 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부분 시장 내 서서히 이제는 또 다시금 알려지게 되면서 관심 부분이 조금은 더 이제 커져가고 있다. 결국은 가전박람회 CES 1017 그리고 디트로이트 모터쇼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스마트폰과 관련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이렇게 이어지는 연초 3대 이벤트, 이제 그 마지막 이벤트가 실질적으로 MWC에서 나타날 것이다라는 부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실질적으로 갤럭시 노트 7의 그 어떤 그 발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전반적인 그 애플 컴퓨터의 중국 내에서의 다소간 좀 판매 부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 내지 성장성에 대한 의문을 조금은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긴 했었는데, 하지만 얼마 전 지난주였죠. 애플 컴퓨터의 1분기 실적, 그들로서는 1분기입니다. 깜짝 실적 발표.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서 한 7,500만 대 정도의 판매 예상이 됐었는데 그들 7,800만 대 가까이, 이제 7,830만 대 판매고 기록을 하면서 사상 최대의 분기 매출을 만들어냈다라는 부분.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 여전히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것. 이 부분 우리가 꼭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장.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에 대한 발화 이후에 시장 내 관심이 서서히 이제는 그 반도체 쪽으로 모아졌다가 반도체 쪽에서의 주식 가격의 분출, 주식 가격의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한동안 누려왔었던 것이 사실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가격 관점과 밸류에이션 관점과 이런 부분들 속에서 다소간에 이제는 좀 평형점을 찾아가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멘텀이 다소간 조금 좀 둔화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반도체 산업군 내에서 서서히 보여지고 관측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 이런 관심 부분이 결국은 반도체 쪽에서 다시금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와 함께 서서히 이제 스마트폰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분명히 높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 가격 관점에서 서서히 불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좀 해두실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번 MWC 2017과 관련해서 시장 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회자되고 있는 4대 관전 포인트가 있죠. 첫 번째는 인공지능의 비서기능화. 소위 말하는 지난 애플 컴퓨터 시리부터 시작을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음성 인식의 어떤 비서 기능, 인공지능과 관련된 비서 기능. 그리고 두 번째가 과거 이제 터치 기능의 인터페이스, 사람과 기계 간의 소통 경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과거 제일 처음 키보드.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로 진화가 됐었고요. 마우스에서 진화된 이후에 이제 터치로, 이제 전이가 되는, 성장이 되는, 발전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가, 이제 터치에서 결국은 음성 인식 쪽으로, 실질적인, 유저 인터페이스가 진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 세 번째가, 화웨이를 비롯한, 샤오미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의 약진, 과연 그들이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스마트폰 시장, 소위 말하는 플래그십 관련 스마트폰 시장에 얼마만큼 튀어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노키아라든지 블랙베리라든지 과거에 영화를 누렸던, 모토로라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영화를 누렸던 기업들, 스마트폰 시장 내 다시금 귀환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여부, 이 네 가지가 결국 시장의 가장 큰 관심거리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증권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인공지능 비서, 음성 인터페이스 여러 가지 이 부분의 방향성은 분명하게 맞지만 과연 우리 시장과 맞물린 부분에서는 어떤 맞물린 부분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디스플레이의 변화, 디스플레이의 교체 주기와 맞물리게 되면서 OLED에 대한 관심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OLED를 채택한 바가 있었고요. 애플 컴퓨터, 아이폰 S8부터 OLED를 채택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결국은 OLED 관련주에 대한 관심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P 시스템도 있고요. BH도 있죠. 시장 내 이런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초 3대 이벤트 중에 마지막 이벤트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의 관전 포인트 어디에 두면 좋을지 투자 팁까지 얻어봤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볼게요. 우리 경제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을 동시에 겪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겠다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이에 한국은행과 다른 전문가들은 아직은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대표님은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하고요. 또 위기 속 한국 경제 자세히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명히 전망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사실상 저성장 국면인 거는 분명하고요. 하지만 이제 여기에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 요인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 저는 이론적으로 이게 과연 어떤 부분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딱 못 박아서 숫자적으로 정량적으로 과연 얼마만큼의 경제 지표가 안 좋고 얼마만큼의 물가 상승이 났을 때 이 부분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냐. 과연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결국 지금 현재를 어찌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도 이야기할 여지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최근 생활 물가의 상승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얼마든지 그럴 여지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경기 침체, 스태그네이션, 그다음에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합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경제 성장률 한 2.3에서 2.7% 올해 성장률이 전망이 되고 있죠. 전반적으로. 근데 이 부분 속에서 실질적으로 물가 측면, 물가 상승 측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 국제 원자재 가격, 결국은 국제 유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의 동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환율 변화에 따른 수입 물가가 과연 얼마만큼 변동성을 가지고 갈 것이냐의 여부.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분 조금 좀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져보는데,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가가 너무 안 올라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시장 내에 커 있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국제 유가가 28달러를 밑으로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산 주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질적인 감산 합의 도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결국은 50달러를 전후한 국제 유가의 가격대를 형성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 결국 시장은 이 부분을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으로 판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 부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기감, 이런 부분들 조금 좀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스태그플레이션을 분명히 나타나지 않게 해야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기에 우리들한테 전해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통화 정책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통화 정책은 말 그대로 금리 인상 또는 금리 인하, 이를 통한 환율 시장의 변화 부분, 결국은 인위적인 어떤 시장의 형성, 실질적인 펀더멘탈보다는 인위적인 숫자적인 어떤 그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오히려 실제 정책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재정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지금 현재 저는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경고의 메시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재정 정책을 확대시켜서 수요를 증대시키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경제 성장률을 제고시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환율, 어쨌든 원화의 약세 분위기로 가는 것은 분명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수입 물가는 지속적인 상승 부분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기에 더해져서 국제 유가, 만약에 지금 50달러를 구가 만들어내고 50달러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40달러, 30달러까지 빠져도 문제고요. 지금 60달러, 70달러까지 급속하게 올라가도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50달러를 전후한 국제 유가, 여기에 원화의 전반적인 하락 국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수입 물가의 상승과 전반적인 물가의 상승 압력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를 인위적으로 통화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내진 말자.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결국은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서 수요를 증대시키고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을 2.3에서 2.7%가 아닌 3% 이상 수준으로 올려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져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예,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이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경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앞서 이번 MWC 2017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면서 OLED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보자라고 조언해 주셨었는데요.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죠. 구체적인 이번 주 투자 전략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 저는 이제 거시 변수의 변동성에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정책 변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이제 거시 변수에 서서히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 거시 변수라 하면 결국은 환율 시장하고 국제 유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의 변동성, 그리고 환율 시장의 변동성, 이 부분들이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스태그플레이션하고도 직간접적으로 바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 내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시장을 가장 주도하고 있는 업종, 경기 민감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금융주가 될 것 같은데, 경기 민감주와 금융주에 대한 관심, 결국은 거시 변수의 변동성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요, 전체적으로 일단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친성장 정책, 성장 친화 정책을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미국 다우종합지수를 가장 폭발적으로 2만 선을 돌파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배경, 은행업종에 대한 규제 완화. 우리 시장 내에서는 어쩌면 은행업종에 대한 어떤 그 동조화 현상,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각 산업별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결국은 정부 정책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시장 내
잔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점. 그렇다면 결국은 경기 민감 업종, 금융업종, 그리고 반도체와 OLED, 거의 관심 영역군에 분명히 넣어두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 어떤 마음으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관심 업종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월요일에 이슈 리더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급 리더 시간인데요. 먼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수급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먼저 가볼게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 지수는 2070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면서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수급 상황 어땠는지 살펴볼게요. 수급의 주체는 개인이었습니다. 개인이 1,100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590억 원, 1,000억 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코스닥 상황 살펴볼까요? 코스닥 지수는 0.62% 내린 609포인트를 기록했었는데 기관의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259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으면서 지수를 아래쪽으로 끌어당겼고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37억 원, 111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거래소 내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 샀는지 쇼핑 종목 확인해 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LG, LGU+, 아모레G, KTNG 순으로 매수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강보합 마감한 LG화학 기관이 가장 많이 샀었네요. 그 밖에 기관은 삼성물산, SK하이닉스, SK에 대한 사랑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황 살펴볼게요.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리노공업인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 마지막 거래일에 8%나 급등했던 서울반도체를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샀습니다. 기관 역시 서울반도체를 가장 많이 산 것으로 1위 종목으로 올린 것으로 기록이 됐고요. 그 밖에 기관은 태고사이언스, W홀딩 컴퍼니 순으로 매수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전일장 수급 특징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텐데요. 오늘은 유안타증권의 박정민 차장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마지막 거래소 내에서 어떤 종목이 수급적으로 특징적이었다고 보시는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그 거래소 쪽에서 지난주에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것이 좀 LG화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LG화학이 기관에서 일주일 내내 이렇게 순매수가 계속해서 좀 들어왔었는데요. 그런 모습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LG화학이 4분기에 영업이익이 4,617억을 기록을 했고요. 기초 소재 부분에 좀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좀 안 좋았던 2차전지 부분 적자폭도 좀 이렇게 축소하면서 분기 실적이 그나마 조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유가 상승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또 중국 석탄 가격이 상승하면서 PVC 그 스프레드가 확대되면서 기초 소재 부분에서 좀 견조한 수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1분기에는 이제 춘절 이후로 그 좀 수요가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석유화학 그 제품의 전반적인 스프레드가 강세가 이어질 것 같고요. 3, 4월 달에는 그 계절적인 성수기 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별로 좋지 않았던 그 자동차 부분에서도 뭐 국내 자동차용 그 수주가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가격 자체도 생산에 따른 그 가동률을 좀 높여갈 것으로 보이고요.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한 5,521억 정도를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영업이익 증가가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 쪽에서 좀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LG화학에 대한 투자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기관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특징적으로 보셨습니다. LG화학이 지난 마지막 거래일이 27만 5천 원 선 거래를 마쳤더라고요. 혹시 목표 주가 여쭤봐도 좋겠습니까? 지금 우선 전체적으로 흐름을 27만 원대 이 28만 7,500원대를 좀 뚫고 그다음에 기관 수급이라든지 외국인 수급이 좀 이어진다면 한 31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수급 특징주를 함께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으로 가볼게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나요? 우선 코스닥의 지난주에 좀 가장 특징적이었던 거는 외국인과 기관의 좀 동반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던 그 서울반도체입니다. 최근에 서울반도체가 좀 뭐 주가 측면이나 회사 측면에서 그 LED 사업 환경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장에 이슈를 많이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그 4분기 매출액이 2,415억, 그다음에 영업이익 한 199억을 기록했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컨센에 비해서 좀 이렇게 미달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영업이익이 또
또 좀 초과 달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또 뭐 환차익이 또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그 조명 부분에서도 좀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내고 있고 그 외에 별로 이렇게 썩 좋지 않았던 뭐 LED 사업 부분에서도 그나마 또 양호한 실적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전체적으로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판관비라든지 좀 이런 부분을 좀 통제를 하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시장 상황에서 어려운 시장에서 좀 이렇게 경쟁력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OLED 시장 자체가 이제 지금 다시 좀 확산되면서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 반도체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해서 전일자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선은 LED 시장 자체가 우리 사람들의 관심이 다시 좀 쏠려야지 이제 서울 반도체 주가도 한 번 더 업사이드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반도체는 OLED 쪽이 아니라 LED 관련주라고 보시는 거죠? 우선 OLED 관련주지만은 과거에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을 많이 했던 이유는 그 LED 사업 부분 자체의 그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익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OLED에서 시장이 점차 확산되고 구조조정이 좀 가속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OLED 관련주들이 주목을 더욱더 받게 된다면 서울 반도체에도 호재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수급 특징주 서울 반도체까지 분석해봤고요. 유한타증권의 박정민 차장님 의견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진열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다시 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는데요. 여기에 찬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추위는 더욱 심하겠습니다. 또 주 중반쯤에는 더욱 강한 한기가 내려오면서 주 후반에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구름 모습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울릉도 독도에는 눈이 오고 있는데요. 이 눈은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다가 점차 그치겠고 대부분 지역은 종일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한편 오늘 전국 곳곳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해안을 중심으로는 매우 강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주말 동안 다소 짙었던 미세먼지는 강한 바람에 점차 옅어지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하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를 보이겠고 낮 동안에는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지만 찬바람에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대체로 맑겠지만 울릉도 독도에는 늦은 오후까지 눈이 오겠고요. 속초의 낮 기온 5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에도 구름만 약간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대구 6도, 부산 9도 등으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지만 갈수록 추워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제주도와 호남, 울릉도 독도에 한 차례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